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이제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시진핑이 3월 하순에 3일간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지난 1주년 될 때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1주년이 될 때는 12개 평안을 제시하면서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그 배경이 뭔지, 여기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중국 변수, China Factors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이 훌쩍 넘겼는데, 이 처음부터 중국이 어떤 입장 변화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현재 거듭될수록 이제 계속 소모전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양 진영 모두 이제 재래 무기가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이제 푸틴이 중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과연 무기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러 간의 어떤 이런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시진핑의 대만 침공 문제, 타이완 침공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년이 지났고, 이 유럽 내에서도 이제 완전히 안보 질서가 지금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이런 강대국 간의 역학 구도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또 어떤 신냉전이 도래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역학 구도가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여태까지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입장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부터 중국은 시종일관 러시아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자세로 이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공식으로 이런 평가가 없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도 대단히 신중하다. 사용하는 대단히 신중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초의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이것은 이제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작전이다. 전쟁이 아니다. 군사작전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을 했고, 그러나 4월 달부터 이제 전쟁이라,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러나 절대로 침공이란 표현은 안 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다, 우크라이나의 크라이시스다,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여태까지 친러 성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것이 러시아가 유발한 것이 아니고 나토가 러시아를 약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나토로부터 유발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국내적으로 전부 다 러시아 관점에서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부 러시아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서방은 자, 중국은 완전히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금 엄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서방을 지속적으로 중국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22년 이래로 자, 미국에 반대하고 서방 진영에 반대하고 그리고 나토의 동구 확대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이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 걸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서방이 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내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러면서 자 사실은 이 국제 제재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 경제적으로 이 중국에 좀 더 종속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그 무슨 부속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제를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 그 무역이 작년에는 1780억 유로에 달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중국의 총 교역량 2에서 3% 정도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재 이후로 또 석유 금시 조치 이후로 자 러시아의 그 저렴한 그 에너지 이거를 지금 중국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 제재를 당하고 이 틈 타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초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가라앉았지만은 자 이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이 전적으로 이제 자 이 서방 책임이다 이렇게 또 이제 러시아를 대변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제 시진핑이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측면에서 푸틴은 중국은 대단히 그 균형자적인 어떤 그런 시각 균형된 그런 시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푸틴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은 이제 그럼 과연 러시아가 이 푸틴이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이 침공 전쟁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자, 이 문제가 지금 또 국제사회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했다. 그러니까 푸틴이 시진핑에게 사전 통보를 했고 그러나 시진핑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 언론이나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시진핑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전쟁한다. 단시간 내에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러시아하고 푸틴 간에는 올해 2022년도 2월 4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인데 이때 이제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양국 그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No Limits Partnership에서 무제한 파트너십이다. 이거를 이제 공동 성명에서 발표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20일 있다가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전에 만나서 자 이렇게 긴밀하게 앞으로 무제한으로 협력하자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이제 공격 이런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또 뉴욕 타임스나 이런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중국이 시진핑이 푸틴한테 절대로 동계올림픽이 이제 20일까지 열리는데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리는데 이 끝날 때까지 제발 침공을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제 중국 시진핑은 완전히 국제법을 침해한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자, 푸틴이 우리가 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시진핑은 자, 이게 무슨 내부 문제 이게 불간섭이다 해가지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안 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사전 이제 시진핑이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푸틴이 이제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왜냐하면 서방과의 어떤 이런 긴밀한 경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 문제는 러시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외교 정책 목표다. 이렇게 이제 둘러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전혀 통보를 안 했다. 이럴 경우는 완전히 그 시진핑 체면에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 A가 이제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이제 중반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일정 부분 그 러시아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러시아의 2차 공세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미 침공작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수 지원 문제라든지 보급 병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러시아 저 군대 그 행렬이 64km가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야말로 그 무슨 뭐 이 콘보이를 하는데 나래비로 서서 뭐 64km 그 진영을 이룬다든지 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군 대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내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또 서방 진영은 자 이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니까 열심히 싸우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격형 무기도 주게 되고 자 이런 와중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일정 부분 시진핑은 푸틴과 러시아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상무기 우리 안 준다. 그 다음에 군사 동맹 체제 구축 이런 거는 택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병합 4개주.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저 돈바스 지역 두 군데 자포리시아, 헤르손. 자, 이쪽에 러시아 합병 했던 그 4개 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중국이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라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반대다. 자, 우리의 중국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계속 그 핵전쟁 그 위협을 가하는 이 푸틴에 대해서 핵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자, 이와 같은 입장을 이제 시진핑이 계속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유엔 내에서도 자, 국제사회 그 스탠다드만은 그런 용어로 자, 우리는 중립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자, 러시아를 이제 지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주일 만에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공 그 규탄 결의안이 이제 올려졌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도 이제 러시아군 빨리 철수하라. 이게 유엔 총회 결의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푸틴, 자, 이 중국은 기권을 했다. 이런 얘기죠. 유엔 사회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이제 그 기권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중국 국내적으로는 자, 계속 친러 성향을, 이런 그 성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관영 미디어는 친러시아 성향을 계속 보이면서 러시아 목소리를 그대로 중국에 이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올 3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그 임기 대통령 임기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자, 이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단히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는 대단히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화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 빨리 종식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시진핑 이걸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자, 그동안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예컨대 이제 하르키우, 저 북쪽 지역에, 그 당시 한 8,000 평방킬로미터의 그 점령을 했던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다시 그 탈취를 당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이 남쪽에 이제 그 헤르손주를 약 한 4,500 평방킬로미터로 또 탈취를 당하고, 자, 이와 같은 그 분위기 하에서 러시아군이 대단히 지금 현재 전투력이 이제 떨어진다, 잘 못 싸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팽배했을 이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시진핑이 올 3월 달에 이제 정부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액티브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는 시진핑 정부는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왕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야, 지난번 그 총회에서 그 연설에서도 저 왕이는 자, 모든 당사자한테 우리 촉구한다 하면서 자, 이 위기가 절대로 더 에스컬레이트해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개도국의 모든 그 권리와 이해 이런 것들은 잘 그 지켜져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흡사 이 얘기를 들은 예컨대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뭐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이제 우리는 G2 신분이다. 그러면서 세계 무대에서 좀 외교적인 활동을 좀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동안에 이게 앙숙이었는데 완전히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이 중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라크하고 무슨 뭐 오만하고 이 관계도 이제 중재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시진핑 3기 이제 외교안보 정책 목표 가운데 이와 같이 좀 액티브하게 그런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 3월 20일, 24일까지 3일간 이제 푸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중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하고 나는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다. 이걸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자, 우리 똘똘 뭉쳐서 서방 진영으로부터 이제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개입으로부터 우리 이제 서로 보호하자. 이제 이런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지금 액티브하게 나오느냐. 여기 따라서는 이제 여태까지 대미 관계가 대단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러시아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3기, 이제 시진핑 3기 적극 외교로 세계 정치 무대에서 이제 중심에 진입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파워로서 반미 대국 외교를 한다. 반미 신형 국제관계, 뭐 중로 무제한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안보 정책 목표인데 중국에. 그러면서 또 늑대 전사 외교, 뭐 이래 볼스크리거 디플로마티, 자 이게 실현하자. 그러니까 좀 더 늑대처럼 좀 더 공세적인 그런 외교력을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중립을 강조하면서 왜 또 평화 중재를 한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느냐? 자, 이 관련해서 일본의 니케이 아사히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 따르면은. 자, 중국의 인민해방군 연구소가 있는데, 이 아카데미 밀리터리 사이언시스, 이 보고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여름이면은, 자,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이제 보고를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럼 조만간 이제 전후복구가 뒤따를 텐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좀 액티브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평가를 지금 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2년 2월 24일이니까 1년 만에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12개 평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2개 평안을. 자, 여기에 따르면 1번은 주권, 독립, 유엔 헌장 존중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 블록을 확대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나토 동구 확대 이런 것들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감 종전하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화로 풀자, 평화 협상하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휴머니테리언 크라이시스 이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프리즈너 포로병들 이런 것들은 잘 시빌리언 프리즈너 이런 거 잘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예컨대 자포리샤 원전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얘기는 핵무기 사용이 금지하자. Reduce strategic risks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자. 이 얘기를 이제 중국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grain export에서 이제 곡물 수출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unilateral sanctions, 이거 이제 스톱하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러시아한테 부과한 이런 그 국제 제재, 이건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모든 게 이제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생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산업 아니면 이 공급망 자체가 전부 이제 이 고리가 끊어졌는데, 이걸 좀 안전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리컨스트럭션 전후복구, 이것도 우리가 계속 촉진하자. 이런 12개 항을, 그러니까 올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만에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이거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시진핑의 그 외교 전략 GSI, 이걸 이제 구현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GSI는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해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그 외교 전략 그 목표인데, 자, 이 컨셉에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것이 바로 12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이제 제3세계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국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글로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도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3월 10일 날 중재 역할을 했고, 앞으로 이라크하고 오만하고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 중동 문제에서 깊이 관여했던 미국, 그러면서 무슨 뭐 이제 평화 협상을 한다, 중재 역할을 한다 했는데, 우리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역할은 그야말로 외부 스트리퍼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스트립 쇼하는 그런 그 아주 천박한 무슨 뭐 여성을 상징하는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스트리퍼다, 이런 그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 2월 달에 이제 이 내진 이 12개 이 평화전제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제 휴전 협상, 그러니까 1953년도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런 그 정전 협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모방한 그런 그 컨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전쟁 행위를 종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철군시키느냐, 점령지를 어떻게 비워주느냐, 이런 문제는, 영토 관련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른 협상을 통해서 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컨셉이다, 이런 얘기. 자,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젤렌스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1항이 뭐냐면, 자, 이 영토 보존의 원칙, 이런 건데, 이게 반드시 존중이 돼야 되는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눈에는 우리 땅 크림반도를 지금 현재 푸틴이 뺏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영토 주권, 이거를 푸틴 너는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이다 하는데, 이거 푸틴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크림 이건 너희 땅이 아니고 원래 우리 땅이다,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푸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다른 영상에 얘기했지만은 1654년대 이제 페레슬랍 그 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완전히 이 크멜리스키가 이 전체 이 우크라이나 이쪽 영토를 완전히 러시아한테 갖다 바쳤다, 이 말이죠. 간청을 하면서. 그러다가 300주년 그 페레슬랍 그 협정 300주년 그 기념식에서 1954년도에 후르시초프는 어디 사람이냐,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냥 선물로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소련의 어떤 이런 의회 오케이 사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푸틴의 강조성. 그러니까 내 땅, 옛날 내 땅 내가 가지고 왔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지금 현재 이 중국 12개 평안에 나온 제1항의 해석을 젤렌스키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무슨 뭐 원자로 시설 이런 것들 자 안전하게 관리한다, 핵역 없앤다, 뭐 이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이제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젤렌스키 생각했다, 이런 얘기.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대로, 자, 중국은 전혀 다르다. 대만, 이거는 중국 영토다. 이건 외국이 아니고 이건 우리 땅,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고 앞으로 통일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다, 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크림반도 이건 잘 모르겠다. 여기는 왈과 왈부를 아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푸틴도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프로치 같다. 이렇게 지금 푸틴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아까 얘기대로 크림반도 이건 이란에 전혀 저촉이 안 된다. 이건 원래 우리 땅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건데 뭘 이런 그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서방에서는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12개 평화안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수만 명의,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돈바스 지역에, 남부 지역에, 자, 이렇게 크림반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철수를 하지? 이 문제도 전혀 거론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푸틴 일행들이 자기 전범인데, 이 끝나서 전범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보 이거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무슨 뭐 시큐리티 개런티를 할지 아니 무슨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슈런스를 할지 뭐 이런 거 전혀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전후 보상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과를 이제 완전히 그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중국의 12개 평안이다. 이 공허한 말들만 전부 갖다 내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토 사무총장 슈톨텐베르크는 뭐라 그래? 베니클라베리 해가지고 별로 그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 문건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재자로서의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서방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은 중재자 역할을 못한다. Kein neutraler Akteur.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 중간적인 저런 중재자 그런 그 행위자가 아니다. 중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그 제한되어 있다. 너 푸틴 앞에서 모든 얘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설사 중재를 한다고 해도 자 미국은 자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계속 할 거고 이제 한마디로 콧방귀를 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왜 그럼 지금 막 이렇게 설치냐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무슨 뭐 승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자 이제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푸틴이 시진핑이 이렇게 떠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는 자 여태까지 저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설치는 꼴이 완전히 중국의 여태까지 그 이미지 이런 거를 그 세탁하려고 그러는 걸 혼란 전술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지 세력이 이게 100% 사실인데 근데 이런 지지 세력이 아닌 듯한 그런 흉내를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세력 여기는 러시아 세력 둘 다 그러니까 친우크라이나 국가나 반우크라이나 둘 다 한테 다 입맛에 맞는 그런 중간 길을 가면서 이쪽의 입맛에도 맞고 이쪽의 입맛에도 맞는 그런 아주 중립의 그런 제3의 길을 위에 서서 이제 그런 그 대안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언제부터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 전혀 그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왜 이렇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방이 이제 평가하는 건 중국 얘들은 자 러시아로부터는 석유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러시아 또 지금 현재 이 반미 동맹 그 다음에 이 반서방 동맹 이런 것들을 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또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 그런데 자 일반적인 평가는 자 이 평안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 러시아도 전혀 이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 모두 이제 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한 채 땅이라도 더 확보하느냐. 지금은 이 평화의 평자를 꺼낼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완전히 공격을 강화해서 자 이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더 그 시급하다. 그럼 여태까지 왜 이렇게 자 푸틴도 무슨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냐. 그 얘기는 한마디로 여태까지 이제
이 시진핑 중국, 자, 이 중국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차하면은 우리 이 편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달라 이런 저 돌파구도 지금 못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활용해보자 이제 뭐 그런 얘기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저 관련해서 중국의 그 이중 전략의 실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좀 더 명확해진다 중국의 입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저 자리매김하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 반러시아 입장도 아니다. 러시아 반대하지 않는다. 반러시아 입장도 아니다. 또 러시아 침공에 대한 평가도 전혀 안 한다. 애매모호한 전술로 계속 서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는 침공 용어 이런 거 일체 사용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하는 듯한 인상 이것도 안 준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푸틴 뒤에 줄 서고 있다 이런 인상도 안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또 연대도 안 한다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서방과의 그 무역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 그러나 러시아가 계속 약화돼서 이번 전쟁에서 패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원치 않고 그러나 또 푸틴이 자꾸 강조하는 무슨 뭐 핵전쟁 위협 이런 거 핵전쟁 절대 반대 또 이런 입장.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선문답 하듯이 모든 당사자 갈등 당사자는 이제 자제하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을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영평도 포격을 가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항을 하고, 이제 우리가 K9을 쏘고 뭐 이랬을 때도 중국은 항상 한반도 문제에서 무슨 군사적 가대에 있으면 양측 모두 다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문제는 대화를 보자. 완전히 그야말로 입에 박힌 이제 그런 그 해법으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서방의 그 중국에 대한 평가는 중국 친러시아 성향 100% 맞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사일런트 파트너 중국의 러시아의 사일런트 파트너다. 조용한 러시아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서방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0% 러시아 편이 맞는데 그러나 객관적인 중립 이거는 절대로 중국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프로 루스쇼 노이트랄리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러시아이면서 이게 중립 말로는 중립한다 이제 이렇게 전부 서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시진핑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100% 반미다. 이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반미 정서를 자 유럽 상대로 그다음에 제3세계권을 상대로 계속 일관되게 시진핑은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쭉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중국이 여태까지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중국은 여태까지 중국의 그 러시아에 대한 이해관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지금 현재 발전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아까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은 2013년도에 이제 최초 시진핑이 대통령 권좌에 오르고 이때부터 이제 시진핑 1기 외교안보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당시만 해도 그 시진핑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서태평양 이 지역 패권을 우리가 미국과 함께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푸틴의 그 당시의 컨셉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태평양을 미국과 우리 중국이 이제 나눠서 이제 장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다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그러나 여기 대해서 오바마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서구하고는 긴밀히 협력한다, 이런 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부터 미중 간의 무역 통상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돼 왔고, 자,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제 기존 노선을 완전히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2기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대국 외교다, 신형 국제관계다, 그러면서 늑대 전사 외교다, 뭐 이런 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이런 다음부터는 이제 푸틴한테 러시아로 완전히 경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 관계가 대단히 돈독해졌고, 2017년 이래 무려 40회 이제 회동을 했다. 그리고 자, 푸틴이 이제 2014년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한 다음부터 계속 나토로부터 그 안보 위협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뺏길 때는, 자, 탈취 당할 때는, 그때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하던 것이 나토였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중심 잡고 2년마다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강력 그 대응책들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 자, 이런 그 분위기하에서 이제 푸틴은 대단히 그 위협을 느끼고, 자, 중국의 지지가 우리 러시아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얘기대로 이제 2014년도에 그 당시에 나토 정상회담이 웨일즈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레디니스 액션 플랜에서 자, 어떻게 그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출 건지, 그러면서 나토의 패러다임 자체가 계속 바뀌기 시작한다. 2년 뒤에 와르샤바에서는 마찬가지 어떻게 억제하고 어떻게 방어 대책을 강화할 건지, 이런 문제 나토에. 그다음에 2018년도는 집단 방어 지도 체제를 이제 구축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토 차원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은 시진핑의 그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중국과의 그 밀착 관계를 그때부터 계속 해가 갈수록 이제 강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푸틴은, 자,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시진핑은 자, 푸틴의 어떤 대서방 단호함에 대해서 경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푸틴 앞에 가면 작아지고, 무슨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마찬가지, 푸틴 앞에, 왜 이렇게 백인 그 지도자들이 푸틴 앞에 가면 전부 작아지는가? 내가 볼 때 이 백인들은 상당히 좀 무서운데, 예컨대 시진핑 같은 경우에 자기는 그 백색 공포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푸틴의 대서방 단호함에 계속 경탄을 해왔다, 이렇게 서로 이제 좋은 점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발발하고 그 이후부터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은, 우선 러시아는 중국에 이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러시아의 파트너십 지속, 이걸 계속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이제 반미국, 반서방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려면은 푸틴과 이제 같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시진핑의 그 생각이고,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은 하나씩 이제 계속 고조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방 진영이 자, 이제 이 푸틴을 다루는 차원에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긴장 완화를 시도를 하면서, 제발 너들 푸틴한테 군사무기 이런 지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도 지금 신경 쓰게 급급하니까 절대로 대만 침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메시지들을 계속 중국한테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점점 다가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이제 2014년 이후로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14년 이전에는 사실은 러시아가 이 큰형이고 중국이 그 밑에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협력해 왔는데,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계속 러시아 이제 이게 위상이 줄어들면서, 또 이 나토로부터 그 위협 이런 것들을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그 중국을 갈구하는 것이 푸틴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러시아가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러시아는 그야말로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 진영에서 그 선생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로서 레아마이스타 이거 완전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폰데아 소비에트유니온 레아는 그러니까 자 이게 소련부터 레안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이스트 지겐 레아는 해서 이거 완전히 승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게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동구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자 이 소련을 국가 모델로 이제 국가를 전부 형성을 했기 때문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의 소련의 구소련의 모든 체제가 다 이제 그 모델이 된 거, 국가 모델이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러시아가 이런 지위를 누렸는데, 그러나 요새는 이제 중국 제품은 완전히 하이텍인데 반면에 러시아는 완전히 그 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매력도 없을 뿐더러 시장도 그 빈약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석유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나라 꼴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동계 올림픽 때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올림픽에 이제 그 푸틴이 참가를 했는데 푸틴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Allein auf einer leeren Gästetribüne, nicht aber beim Zentralkomitee der KP.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연단의 지금 저 기빈석, 해외 기빈석, 뭐, 이 텅텅 빈, 여기에 쭈그리고 푸틴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자, 러시아 무슨 뭐, 황제가 왔다, 대통령 왔다 하면은, 그야말로 공산당 뭐 최고 뭐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센트럴 코미티, 자, 중앙위원회,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여기에는 코빼기도 못 내밀고 단지 외롭게 텅 빈 외빈석 거기에 스타디움 그 외빈석에 이제 앉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 3월부터 이제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 여기 안보영절 보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기 그 외교정책 핵심 목표는 반미 대국 외교다. 그러니까 반미 신형 국제관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노선을 시진핑이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무제한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증거고. 그러면서 이게 아까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Chinese assent 해서 중국의 그 동의를 했다는 좋은 증거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대로 이제 2월 4일 날 자 무제한 협력을 하고 20일 뒤에 우크라이나를 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자 중국은 계속 그 러시아의 어떤 이런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계속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허위 정보들만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보 분야에서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확연하게 반미 정서, 반미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합의를 해서 그야말로 공동의 적이 바로 미국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시진핑 3기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이제 공통된 이해고, 그 다음에 미국 주도 국제에서 100% 이제 반대하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스탠스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파트너다 하면서 펠젠페스트에서 완전히 바위돌처럼 견고하다. 이제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왜 또 시진핑이 푸틴에 주목을 하고 지지를 해야 하냐 하면은, 만약 이번 전쟁에서 푸틴이 패배하고, 그 다음에 푸틴 후임으로 예컨대 지도부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민주정권을 수립했을 경우에,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중국한테는 큰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푸틴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진핑 관심은
나는 절대로 이 푸틴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는 옛날에 91년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맺어진 그런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이 꼴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수민족 뭐 이런 것들로 똑같은 갈등을 안고 있는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자, 이번 푸틴을 이번 전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큰 철학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틴 관심은 자, 이제 중국으로부터 배울 거는, 야, 얘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터넷을 잘 통제를 해서 주민들을 저렇게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 통제가 그렇게 잘 되는가. 자, 이거 얘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하고 경제 분야는 지금 무역이 활발하다. 특히 이제 금수 조치가 내려지고 여러 가지로 생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도 덩달아 43%를 증가하면서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이 러시아로부터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600억 유로 작년에 수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내 가스 사업 이게 이제 완전히 활기를 띈다 하면서 러시아가 중국 3회 가스 공급국이고, 그냥 앞으로 25년 동안 이제 1000억 유로 상당의 석유 가스를 이제 러시아가 중국한테 공급하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야, 달러 이거 좀 너무 지금 현재 신경 쓰인다. 지금 현재 제재도 당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축 통화 달러 여기서부터 탈피하자 해서 도라리지어스 프로세스에서 탈달러화, 이 탈동조화 뭐 이런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탈달러화 하자 그러면서 루블화로 할까 아니면 인민폐로 할까. 자, 이것을 이제 양국 무역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인민폐는 지금 전 세계 통화량의 2%를 차지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2, 3년 내에는 이제 7%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자, 러시아가 중국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이 공세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도 이제 이해관계 살펴보면은 사실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양국은 대단히 양호했고, 그 다음에 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이제 국제제재로부터 중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세 나라 중에 우호협력국 세 나라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였다. 그러면서 또 중국의 항모가 세 척이 있는데 항공모함, 그 중에 맨 첫 번째 거는 우크라이나산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2013년도에 이제 양국 간에는 원조협정 체결이 됐는데, 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호한다. 이런 내용들도 전부 들어갔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중국은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가 소련 합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푸틴한테 제발 공격을 좀 중단해 줄 것을 중국한테 간청을 했는데, 제발 푸틴 좀 말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뚜렷한 대답이 없다,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젤렌스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진핑과 통화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베이징에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중국 경제 관계도, 자, 우크라이나 무역 중국 입장에서부터 0.5%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부터 곡물 수입, 철광석 수입, 그다음 군사 장비 수입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크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번 전쟁 이후로 그동안에 중국의 모든 물품들이 다 철로로 자 유럽을 통과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 35%가 지금 격감이 됐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직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자 중국의 제3대 무기 지원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구축함 가스터빈, 상륙정, 해군 레이더, 전차 디젤 모터 이런 것들을 전부 우크라이나로부터 중국은 수입을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중국 최대 딜레마는 자, 러시아도 우리 무기 협력국이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차단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중국이 지금 무슨 뭐 무기를 제공했을 경우 이거는 또 국제사회 그 제재 대상도 되고, 이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그럼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현재 무기 달라 하는데 어떤 무기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이 그 다음에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반미 동맹을 기치로 과연 이 군사 동맹까지 이룰 수 있을지 자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소모전을 겪으면서 이제 재래무기는 전부 다 고갈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기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그러나 중국은 지금 현재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지원하려고 그런다 이런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나 중국은 무기 지원 이거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강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이제 대국인데 신형 대국인데 우리 중국이 그 다음에 세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전력을 이제 향상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명분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3세계에 대해서 이 제3세계가 만약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에 제3세계가 이것이 이제 전부 다 다시 서방 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푸틴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줬을 경우에 또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냐 하면은 이게 서방의 그 반응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이런 무슨 공격형 무기를 러시아한테 줬다? 그럴 때 어떤 나라가 길길이 뛰면서 반대하는지 또 이게 나토 진영부터 어떤 그 리액션이 나오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대만을 쳤을 경우에 이때 이제 미국과 나토의 반응 이런 것들도 이제 비견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뭐 좀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는 무기 종류는 첫 번째는 드론 준다. 이 가미가제 드론이다. 이제 공격형.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시는 이 항공기처럼 생긴 이게 드론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전부 폭발물을 싣고 폭탄을 싣고 완전히 이제 무슨 전기 발전 시설이라든지 민간 그 인프라 시설 민간인들 아파트나 이런 데들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자살 특공 그 드론이다. 이 제작사는 세안빈거 인텔리전트 에비에이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다지앙 이노베이션스 이거는 이제 상용 그 드론 만드는 회사고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슈피겔제 독일 슈피겔제에 따르면은 중국은 올 4월 달까지 이와 같은 그 사진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가메가제 드론 100기를 준다. 이 명칭이 뭐냐면 ZT-180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35kg에서 50kg의 그 탄약으로 이제 무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의 그 생각은 러시아 내 똑같은 이와 같은 생산지를 구축해서 매월 100기 정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슈피겔제 전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들 민간 전력 발전시설, 인프라, 이런 데를 전부 때릴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포병 탄약이다. 그러니까 탄약하고 드론을 집중적으로 줄 수 있다. 예, 무슨 표시도 안 나고, 이기 때문에, 삼국 서방 세계한테 이제 노출, 되는 거,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 모터나 방산기술, 그 다음에 듀얼유스 물품들, 반도체, 이런 것들이 홍콩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로, 전달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상용 무기는 절대로 안 준다. 살상용 무기는 절대로 안 준다. 그 얘기. 살상용 무기는 절대로 안 주고, 전개 수화기나, 그 다음에 이 들어온 그 부품들, 그 다음에 개인 방탄복 이런 것들은 러시아에 줬다. 러시아 군대에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은, 자, 이게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 각종 지원 협정도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투기나 모터나 아니면 엔진이나 아니면 이제 잠수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24대 그 수호이-35B를 받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냥, 중국산 세냥, J15, J16 이런 것들이 전부 러시아산 수호이-33, 35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유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옛날 받았던 거를 그냥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에 떴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서방 제재를 감수하면서 과연 러시아한테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줄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전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제 중로 관계가 이제 군사 동맹으로 발전될 가능성. 여기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러시아는 지금 현재 중국의 지지 없이는 이번 전쟁 이제 승리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북경과 모스크바는 반드시 두 개의 축은 반드시 이제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를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 미중 관계가 지금 현재 악화일로 있고, 그 다음에 서방 제재를 지금 감수해 가면서까지 자, 러시아한테 무기 지원을 해가면서 군사 동맹 체제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 이제 깊이 회의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 분야 협력 강화를 이제 만약 합의를 한다 치고 이제 군사 분야를 제외한다 이런 것들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 또 앞으로 또 다른 팩터는 대만을 만약 우리가 칠 경우에 2027년까지 뭐 친다고 했는데 칠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함대 도움이 필요한데 자, 이럴 경우에 일정 부분 또 이 군사 분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상징적인 그런 조치는 또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완전한 군사 동맹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안 가자니 또 조금 캥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동맹 강화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동맹으로 강화를 한다. 뭐 이런 큰 틀에서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항상 중국을 이제 신경 써야 돼. 중국이 신경 쓰는 것은 자, 이게 다른 나라들의 관계 악화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제 러시아하고 무역 이건 2%밖에 안 된다. 대부분 이제 서방국이다. 그러니까 훨씬 지금 장사하는데 이제 서방이 더 유리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이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제 러시아를 지켜야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이거는 또 이제 경제 협력하는 것조차도 이제 서방이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자, 이게 너들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전쟁 수행하는 그 경비, 전쟁 경비. 자, 이거를 지금 너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꼴이다. 이런 비난도 들어가면서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군사 동맹으로 이제 발전한다. 자,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서방 진영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얘들이 군사 동맹으로까지 자, 발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방 진영은 어떤 행동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이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이제 한 얘기인데, 자, 중국은 어떤 형태로도 러시아가 이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 중국의 이와 같은 결정, 이와 같은 정책을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는 길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완전히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으로 못 간다. 이제 그쪽까지 발전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쪽까지 저 단계를 올렸다, 그럴 경우 이것은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이 위험성은 점점 그만큼 더 고조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팩터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시진핑의 그 대만 침공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제 중국 인터넷에는 이제 불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분위기가 이제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택동 지지자들은 푸틴 본받기 운동,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캐치프레이즈 내걸면서, 자, 지금 현재 푸틴은 돈바스를 침공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죠. 킨맨 그리고 막수 섬을 침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자,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너는 푸틴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자, 서방하고 나토가 서방의 서방과 나토 이 동구 확대,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결국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자, 이처럼 이제 우리도 대만이 우리를 약을 올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 이 대만을 쳐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중국 사회 시민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동조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팽배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반나토 성향, 이거는 이제 중국의 반미 성향, 이거하고 또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대만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위협을 계속 지금까지 고조시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019년 이래로 중국의 전투기는 수시로 대만 영공을 침범했고, 또 올 3월 달에조차도 3월 초에도 약 한 21대의 중국 항공기가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서 또 중국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대만 먹는 거는 일도 아니다. 100시간 이내, 그러니까 4일 내에 우리가 충분히 대만을 집어삼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중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서방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만은, 자, 이게 대만이나 이 아태 지역에 투입할 그런 여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쟤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가 대만을 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은, 자,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마도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대만 침공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자, 이제 우크라이나 패배를 보면서 우리가 대만을 칠 경우에 러시아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만 침공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시진핑이 과연 대만 침공 가능할까? 자, 이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힘들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겪는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아니면 고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대단히 지금 현재 시진핑이 이렇게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여력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만약 푸틴이 침공을 했을 경우에 이제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게 대단히 높다.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5월 달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만약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은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어떻게?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 내에서는 반미 열풍이 또 이제 고조되고 뭐 이게 계속 지금 양국 간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자, 러시아를 자, 이쪽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아니면 예컨대 아시아 태평양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이쪽 축선에서 두 개의 축선에서 싸울 수가 있겠다. 이제 듀얼 컨테인먼트 policy. 이것을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고 있는데 1979년부터 비록 그 수교가 이제 단교 상태지만 그러나 대만의 자체 방어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항상 대만을 그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제 대만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중국은 대만을 돕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지금 현재 중국보다는 대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군사 공격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 이거를 이 시진핑은 차후로 미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완전히 이제 포기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차후로 미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진영이 계속 단결하면서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편이고 뭔가 이제 앞으로 만약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만 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토도 지금 현재 강화가 되고 있고 막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서방 진영과 나토 이것은 이제 결코 그 대만의 어떤 이런 피침 이런 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언제 그럼 대만을 칠 것인가? 자, 이 얘기 관련해서는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이제 세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그렇게 체감할 때 그때 가서야 이제 대만 침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만을 쳐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극소수다. 이제 중국 내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쳤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만을 공격했을 경우에 자,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 이쪽에 대만 진영에 이제 전부 지원 세력은 나선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호주, 인도, 나토, 서방 진영들이 줄을 쓸 것이다. 그러면서 전부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뒤에 쓸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 함대다. 그래서 중국 지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세력들이 전부 함께 막 뒤섞일 경우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 군사훈련을 이 동진화해서 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컨대 연합군사훈련을 했다는 거죠. 작년 2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뭉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때 그럼 북한은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니까 북중러 연합이 이게 다시 부활돼서 이제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상황이 대단히 이제 높아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미일 연합 이런 측면에서 가만 그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도 대만 지원 이쪽 축에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지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장악을 위해서 자, 이쪽 한편에는 러시아, 중국, 반미 세력들 그리고 저쪽 한편에는 미국과 서방 진영 간의 이제 한판 승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대만 중국 문제 관련해서 이제 교훈 시사점인데 과연 중국의 그 대만 침공 문제 이것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까 얘기로 대만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야 푸틴이 친 것처럼 시진핑 너도 대만을 쳐라 이러면서
흡사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이 언론 지면을 전부 수를 놓고 있는데, 과연 그런 객관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하고 대만 문제하고 이게 지금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 이거는 과거부터 아까 얘기대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다. 그 다음에 시진핑 3기, 자, 올 3월부터 3기인데, 이 외교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대만 통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그러니까 2027년이 되는데, 이전까지 대만은 반드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년이니까, 이제 4년 내에 이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느 정도 증폭된 그런 그건 있지만, 그러나 객관성을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찾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대만을 쳤다 이런 거는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이걸 필연적으로 이제 가져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침공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하고 대만 침공을 이거 연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거를 연결 짓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푸틴은 대만 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시진핑조차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오로지 지금 이제 이 시진핑의 솔직한 얘기는 이제 반미 동맹, 러시아하고 이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후 복구 개발, 여기에 참여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이런 별 관심이 없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푸틴은 이제 시진핑 주장, 이거는 여태까지 지지해 왔다. 그러니까, 자,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 얘기를 시종일관 이제 푸틴이 하고, 시진핑이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주장, 시진핑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동조를 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약 시진핑이 대만을 쳤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야기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사들도 여기서 노출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군대, 세계 2위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허당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 푸틴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당이다 드러났고, 또 러시아 군대 장군들이나 이때 장교들 리더십, 이런 것들, 작전, 스킬,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군수 지원 문제, 병차 보고 문제, 이런 것들이 허술하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쳤을 경우에 똑같은 중국에 대한 문제, 시진핑에 대한 문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 푸틴처럼 시진핑,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처럼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만약 침공하려면 지금 전력까지는 어렵고,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앞으로 2, 3년 동안 더 전력을 강화해야 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제 승리했을 경우 이제 서방 진영의 대만 지원, 이거는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만약 장기화가 돼가지고 러시아의 국력의 약화가 이게 초래될 경우, 이제 이 러시아는 중국의 예속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현재 대만은 어떤 교훈을 받는가? 대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교훈으로 받았는가?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단호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단호한 저항의식,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난민 지원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27톤에 달하는 의약품들도 이제 내놓고, 이처럼 지금 전부 다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의 외교부 장관,
조셉 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대만 자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주민 여러분들은 우리 대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이런 인스피레이션을 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전제 그 세력 그러니까 푸틴의 그 어떤 야만적인 행동 여기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어떤 이런 압력에 대해서 어떤 강요에 대해서 국권이 지금 반대하면서 나가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아주 그 인스피레이티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대만 사람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Ich bin Ukraine.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내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우리 대만 주민들은 하고 있다. 그러면서 100% 우리는 여러분 뒤에 서 있다. Stand with Ukraine.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서방 진영은 우리 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체제와 법치국가 이 가치를 지금 존중하면서 이거를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 대만 편에 지금 서방 진영을 쓸 것이다. 이런 거를 지금 좀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친국 만약 침공했을 경우에 이것은 중국 애들은 이거를 통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천만에 이게 통일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통일로 간주를 안 하고 우리는 체제의 사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 푸틴의 공세에 맞서서 싸우는 것처럼 적극 방어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 유럽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글로벌 그 역학 구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에는 자, 핵보유 강대국 러시아, 중국, 미국이 전부 인바브되어 있고 서방 국가들도 전부 인바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별로 상호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이제 평화 협상에 대비해서 이제 전쟁이 좀 더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까 얘기대로 중국도 액티브하게 지금 관여하고 있고 미국도 액티브하게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는 마지막 이제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이 전투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그 전략 지역 지형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미국 주도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다음 미국과 소련이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이쪽은 나토 저쪽은 와샤 팩트로 지금 현재 대등한 관계에서 이 전략 균형을 이루어 왔었는데 그러나 1989년도에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련이 해체되고 그 후속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후부터는 사실 미국과 이게 그 허약한 그 러시아 이게 대략 무슨 뭐 8대2다, 뭐 9대1이다, 7대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미미한 세력의 그 러시아, 이런 구도로 지금 현재 유럽의 안보 질서가 계속 형성되어 왔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러니까 22년, 23년, 자, 이후,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재편돼 가냐면은, 자, 미국과 나토 진영이 이제 주도로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지금 재편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 러시아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감은 완전히 그 사라지게 될 그런 그 형국을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미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그 포커싱을 하면서 이제 그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자, 이와 같은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유럽도 또 다른 관심의 축으로 좀 더 이제 강화하는 막 그런 그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대로 트럼프 정권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우리가 나한테서 탈퇴를 하겠다 하면서 어제 유럽 진영하고 순수 그 서구 진영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그 간격이 커지는 듯한, 그러면서 유럽 각국들이 이제 독자 노선을 걷는, 막 그와 같은 그 전략 안보 구도가,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완전히 이와 같은 정세가 이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듀얼 컨테인먼트 팔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이제
추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설상가상으로 이제 대만 위기가 야기되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촉발이 됐기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걸 덩달아 이제 또 대중국 그 봉쇄 강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대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러시아를 굴복시키는 그런 꼴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통해서 완전히 서방 진영을 단결시켰다. 아까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러는 그 서방 국가들을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부 다 이제 하나 그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그 국가 이익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트럼프 때 독자길 모색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나토 같은 경우도 이제 30국에서 요번 4월 4일부로 이제 핀란드가 이제 들어오면서 31개국이 됐고, 그다음 지금 이제 스웨덴은 이제 대기 중이고, 아마 조만간 이제 튀르키예하고 이제 협상이 되면은 이 문제도 이제 클리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하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나토의 그 동구 회원국도 자 14개 나라들이 과거에 이제 구소련 그 WTO 이쪽 전부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지금 새로운 그 나토 회원국들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나토 진영 동맹 체제의 최전방 국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폴란드를 위시해서 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뭐 이쪽에서 발틱 삼국에서 쭉 그렇다 이제 불가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얘네들이 전부 최전방 국가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이 안보 중심축으로 새롭게 부상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독일과 자, 이쪽 것은 완전히 최전방국가 서독이었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동구 확대를 통해서 그만큼 전방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안보 일선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고 이제 발틱 3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나라들은 전부 그 신형 무기 체계를 좀 무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K 방산. 자, 폴란드는 완전히 K 방산으로 지금 현재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 전차, 뭐 전투기, 그 다음에 이 자주포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전부 우리 K9 뭐 이런 K 방산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갈수록 완전히 이 나토 최전방 국가들은 이제 K 방산으로 전부 도배할 그런 무장할 그런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에 만약에 내년까지 지속되고 이럴 경우에 미국의 전략적 경제 이익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기 판매나 뭐 석유 이런 것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서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아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에 있는데 러시아는 국력이 세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푸틴은 쪼그라들었고 그 다음에 유독 버티고 있는 것이 이제 시진핑 중국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전선이 이제 구축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옛날에는 러시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됐는데 이제 푸틴의 그 러시아의 그 어떤 이런 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초라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이와 같은 반대 진영에서 이제 역할을 더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의 입지는 계속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황이 이제 조금 더 불리해졌을 경우에 유일하게 이 문제를 끌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금 시진핑이기 때문에 자, 틀림없이 여기다 이제 접근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이쪽 완전히 반대 측의 이제 주저는
주연 선수는 누구냐 하면 시진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딩을 하고 자 러시아는 팔로잉 하는 바 그런 그 구도가 될 것이다. 이제 중로 반미 연합 구도는 그와 같은 그 색채를 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그 미중 그 어떤 세계 주도 신흥 대국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나 이거 완전히, 미국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그 노선을 취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그 신형 대관계 이거는 절대로 그 포기를 안 하고, 그 미국의 그 스테이터스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틴, 시진핑이 계속 반미 하는 거는, 자, 우리의 그 스테이터스, 중국의 스테이터스를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 우리가 미국 너희들하고 붙어져, 우리 너희들을 깨겠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전력이 약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테이트에서 좀 인정해달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태평양도 반으로 나누자. 이런 컨셉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미를 자,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심적으로는 자,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이런 거 없이 번영의 길로 더 이상 못 간다. 서방 진영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자, 계속 그 번영의 길로 못 간다. 이런 거를 그 누구보다도 시진핑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자, 미국과 이 서방의 긴밀한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무슨 뭐 번영을 간다.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그러면서 서방과 협력이 필수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 지금 현재 중국, 미국하고 서방과 이 관계가 긴밀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계속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초를 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푸틴은, 시진핑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이퀄리브리움과 균형점을 찾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 외교의 큰 그 핵심 그 과제다. 이제 시진핑의 과제다. 이렇게 무작정 그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이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자,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서서 중립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개입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나 미국이 이제 중국과 아태 지역 그 헤게모니 쟁탈전 여기서 이제 여력이 없다.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다. 이런 그 한계도 지금 현재 이제 시진핑은 이런 것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 2000년대 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르게스 테러리즘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2004년대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미국이 이 아태 지역에 눈을 별로 못 돌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 깊숙이 우크라이나 전에 깊숙이 개입해 있을 경우에 자, 우리하고 우리 중국하고 대지역에서 뭐 해금이 쟁탈저 이런데 좀 등하시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나름 시진핑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미국과 중국 너희들만 놀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89년까지, 자, 90년까지, 근데 그 당시 구소련 말 때까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전략적인 삼각관계, 자, 이거를 이제 구축을 하자, 새로 재현시키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어떤 이런 이해인데, 러시아의 그 목표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지금 현재 이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망가졌다.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러시안 군사력이 너무 경제력도 너무 취약하고 재래 군사력도 너무 취약하고 오로지 핵전력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약화되고 러시아가 이렇게 고립이 되고 자 이런 와중에 자 이것은 또 한편으로 그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은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2013년 이전에는 자 러시아가 위에고 그다음에 중국이 밑에였는데 지금 2014년 이후에는 자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자 이제 중국이 위고 러시아가 밑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러시아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디펜시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진핑의 최대 그 지금 관건은 빨리 경제력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지난번 3년간 그 코로나 그 여파도 있었고, 또 3.9 코로나 그 정책 통해서 중국 경제가 여러모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 나라들이 전부 우리하고 우호적이어야 되고, 우리하고 그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제3기 2기 때부터 좀 마찬가지지만 이제 1대1로 예컨대 이제 유라시아 전 지역으로 하나의 무역망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꿈, 이런 것들도 그 실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우리의 협력 파트너 중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 반미연대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자, 그런 그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로 하지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 그 자원국이고, 또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역에 대해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1대1로, 자, 실크로드, 이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로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푸틴과의 그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 시진핑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 현재 우리가 안정적인, 우호적인 그 이웃을 생각을 할 때, 아세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무역 관계에서는 지금 미국을 앞섰다, 아세안이. 그 다음에 EU도 앞섰다, 아세안이.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러시아가 만약 패배했을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국가가 이제 붕괴가 됐을 경우에, 러시아 연방이 붕괴됐을 경우에, 이것은 유라시아 전체 그 안보 환경을 완전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전 대륙, 자, 러시아 대륙, 그 다음에 쭉에서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시아의 완전 유라시아, 이 통째가 완전히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팩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진핑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왜 내가 푸틴을 도와야 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만약 러시아가 패배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 러시아 내 친서방 성향의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제2의 러시아가 예컨대 이제 완전히 서방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민주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해서 완전히 이 중국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웃 나라들이 러시아뿐만 아니고 이웃 나라들이 통째로 지금 현재 예컨대 이제 과거 무슨 자스민 그 혁명이 불어온 것처럼 자, 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민주화 바람이 전부 불어서 몽고 막 이쪽까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이웃 국가들이 전부 친서방 가치로 무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이런 거 절대로 안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요번 전쟁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또 푸틴을 어떤 형태로 좀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자, 반미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다음에 상호 보완적이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메리지. 자, 이거 완전히 안정적인 그런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누구와? 푸틴과.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저는 이제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구 진영이 완전히 단결했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중국 진영이 이제 불리한 안보 구도를 형성시킨 거예요. 바로 이 푸틴 내 스스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스스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잘못된 판단 결정으로 지금 이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 앞으로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러시아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것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돌아봤더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파트너가 지금 중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석유 디스카운트로 이제 해서 계속 싼 값에 계속 막 팔고, 옛날에 그 50%를 전부 다 이 서구 진영에서 다 사갔는데, 금수 조치 내린 다음부터, 전쟁 이후에 다음부터
자, 이것도 이제 빈 공간을 전부 이제 인도나 뭐 중국이 전부 메꾸고 있는 그런 꼴이죠. 그러면 러시아가 대중국 불교는 이런 건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더 커진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입장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의 대러시아 의존도 이거는 러시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싼 값에 너희들 석유를 사오지만은, 그러나 지금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얘기대로 자 이란하고 뭐 사우디하고 자 이게 수교됐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걸프 지역,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에너지 수급망 이거를 이미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구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대안을 다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이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도 과거와 지금 현재와 같지 않을 수가 있다.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 그러면서 가장 또 큰 그 위협 중에 하나가 전쟁 패배 시에 러시아 이 연방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91년도 구소련이 붕괴되고 2003년도 2004년도 러시아 연방이 붕괴된다는 그 소리가 나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중국 내 이제 전체 방향들을 볼 때는, 자, 이제 중국 내 정책 방향,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선 반미 노선 이거는 계속 뭐 이제 뭐 돈 안 드는 거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반 나토 정책 이 얘기도 계속 하고, 그러나 이제 대만에 집중할 때다. 이거를 이제 중국 국내적으로 내부에서는 이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러시아 관계는 이제 긴밀하고 강력하게 이제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나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대러시아 지원은 하자. 그러나 어느 정도 끝하자. 중국 혼자 마냥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는 긴밀한 교육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얘기고. 미국과의 관계 이것도 더 이상 악화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일정 부분 차단해야 된다. 미국과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 이걸 계속 모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U의 긴밀한 경쟁이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펼 경우에 이거를 일정 부분 우리 중국이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평화협상이 만약 대두된다 하면은 우리가 미국과 EU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자. 이렇게 지금 중국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우크라이나도 자국 문제 관련해서 자, 실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중국과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019년 이래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대 그 교육국이 중국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서방 노선 이건 견지하고, EU 반드시 가입, 나토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후 복구 시에도 이제 중국 참여를 이거 허용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의 그 목소리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 글로벌 이 역학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안보 정책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간략히 보면은,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와 같은 신냉전, 예컨대 아까 얘기도 하나의 나토 축, 또 다른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축, 이런 그 신냉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물론 안티 무슨 미국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서로 결합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 사회도 앞으로 자, 이제 푸틴 이후에 나오는 그런 그 후계 체제들이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러시아도 민주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푸틴 이후에 이제 러시아 국력은 이제 약화되고, 자, 이러면서 러시아 내내 친서방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권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부터 옐친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당시에 그 이제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러시아의 디팩트 데모크라시, 자, 민주주의 하긴 하는데
그러나 서방의 민주주의가 견뎌볼 때 이것은 대단히 뭔가 좀 디펙트, 결함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 100% 완전치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2000년도에 이제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 디펙트 데모크라시조차도 스틸 데모크라시 해서 완전히 조종된 입맛에 맞는, 푸틴 입맛에 맞는 그런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는 게 바로 러시아 지금 현재 2023년의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 수차에 거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예컨대 어떤 이런 후계 어떤 러시아가 들었을 경우는 이제 서서히 서구형 데모크라시 이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과거 구동구권에 있던 나라들이 데모크라시 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이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점차 역사적으로 이걸 동진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러시아는 여러 국가와 이제 공조하면서 더욱 협력할 것이고, 장차 민주화된 그 러시아, 이와 같은 그 러시아는 그 인접국, 주변 인접국,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중국이나 이 북한에 이르기까지도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 어떻게 우리가 가다자면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선봉에 처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100%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 푸틴 이후에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푸틴 개인과 자, 독재자 개인과 지금 현재 국가 러시아를 반드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푸틴을 통한 침공전쟁이지 절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무슨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또 여전히 그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촌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강대국 중에 하나이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수립할 때 항상 중국 변수도 우리가 고려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계속 그 폐색이 짙어진다 뭐 이런 게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서방 쪽에서,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연방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러시아 연방 붕괴, 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